내 이름 뒤에는 늘 회장이라는 두 글자가 붙는다. 대한민국에서 내 허락 없이 지어지는 건물이 없고 내가 기침 한번 하면 주식시장이 출렁인다고들 한다. 사람들은 나를 살아있는 신하라 부르지만 나는 안다. 나는 그저 돈으로 쌓아 올린 거대한 무덤 속에 갇힌 늙은 이일 뿐이라는 걸. 아침 식사 자리, 대리석 식탁 위엔 상어 지느러미니 송로버섯이니 하는 것들이 질비하다. 하지만 씹히는 건 모래알 같다. 내 맞은편에 앉은 아들 놈과 며느리. 저것들은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내 눈치를 먹는다. 아버님, 이번에 김 의원 딸이랑 우리 준수 혼담 오가는 거 아시죠? 그 집안이랑 사돈 맺으면 이번 리조트 허가 문제 일사천리일 겁니다. 며느리의 입술이 붉다. 붉은색 립스틱이 마치 짐승의 내장을 파먹은 흔적 같아 역겹다. 아들 놈은 거들먹거리며 맞장구를 친다. 그럼요. 준수 그 녀석도 정신 차려야죠. 어디 근본도 없는 국밥집 여자라니. 제가 아주 따끔하게 혼내놨습니다. 준수, 내 유일한 손자. 그 녀석이 푹 빠졌다는 여자. 강남 한복판도 아니고 다 쓰러져가는 변두리 시장 골목에서 테이블 4개 놓고 장사하는 여자란다. 부모도 없이 할머니 손에 자랐고 가진 거라고는 빚 조금과 낡은 가게뿐이라던가. 내 아들과 며느리는 그 아이를 오물 취급했다. 우리 집안의 격을 떨어뜨리는 불순물이라고. 하지만 나는 준수의 눈을 봤다. 그 녀석 어릴 때부터 내 무릎 위보다 백화점 장난감 코너를 더 좋아하던 녀석이었다. 그런 놈이 난생 처음으로 내게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빌었다. 할아버지, 그 사람은 진짜예요. 우리 집 돈 보고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다. 내가 70평생을 장사꾼으로 살며 배운 진리다. 사람은 누구나 가격표가 있다. 다만 그 단위가 다를 뿐이지. 궁금해졌다. 내 손자 놈의 눈을 멀게 하고 내 아들 내외를 길길이 날뛰게 만든 그 물건의 진가가 정말로 진흙 속에 핀 연꽃인지 아니면 연꽃 흉내를 내는 톡초인지. 밤 11시 모두가 잠든 시간. 나는 드레스룸 가장 깊숙한 곳을 열었다. 최고급 이태리 슈트들 사이에 처박혀 있던 낡은 박스 하나. 그 안에는 30년 전 내가 공사판을 전전할 때 입었던 핏바랜 근용 깔깔이와 무릎 나온 등산 바지, 그리고 냄새나는 낡은 운동화가 들어있다. 이 옷을 입으면 나는 더 이상 강 회장이 아니다. 그저 서울역 지하보도 어디쯤 굴러다녀도 이상하지 않을 이름 없는 노인 김씨가 되는 것이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검버섯 핀 얼굴, 구부정하게 굽은 등, 헝클어진 백발. 하지만 기묘하게도 수백만 원짜리 맞춤 정장을 입었을 때보다 숨통이 트인다. 이제야 진짜 나로 돌아온 기분이다. 택시도 타지 않고 지하철과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동네. 달동네 초입, 가로등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골목. 비릿한 하수구 냄새와 매운 연탄 가스 냄새가 섞여나는 이곳에 그 아이의 가게가 있다. 할매 식당. 간판은 칠이 벗겨져 할 차가 흐릿하다. 가게 문 틈새로는 희뿌연 김이 새어나오고 멸치 육수 끓이는 냄새가 진동을 한다. 나는 옷깃을 여미고 가게 앞을 서성거렸다. 11월의 밤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든다. 지팡이를 짚은 손이 덜덜 떨리는 척, 배가 고파 걸을 힘조차 없는 척. 이것은 연기가 아니다. 70년 묵은 내 삶의 피로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몸짓이다. 그때 드르륵 하고 미닫이 문이 열렸다. 노란 백열등 불빛과 함께 한 여자가 나왔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 아무렇게나 질끈 묶은 머리, 낡은 앞치마. 준수가 보여준 사진 속 그 여자다. 이름이 서연이라고 했던가. 여자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다 나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짐짓 놀란 척 뒷걸음질을 쳤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코를 막거나 재수없다며 소금을 뿌리거나 무시하고 지나가겠지. 내 며느리였다면 당장 경찰을 불렀을 테고. 그런데 여자의 눈이 커지더니
내 남루한 행색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는다. 경멸이나 혐오가 아니다. 그것은 관찰이었다. 이 노인이 위험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본능적인 눈빛.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자, 보여다오. 너의 밑바닥을. 내가 내 손자의 돈을 노리는 꽃뱀인지 아니면 정말로 사람 냄새나는 여자인지. 할아버지, 여자가 다가왔다. 나는 일부러 기침을 토해냈다. 콜록, 콜록. 아닙니다. 지나가던 길입니다. 돌아서려는 내 옷자락을 여자의 투박한 손이 잡았다. 가까이서 보니 손이 온통 트고 갈라져 있다. 고무장갑 독이 오른손이다. 식사 안 하셨죠? 여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동정도 척선도 아닌 그저 사실을 묻는 말투. 그 건조한 물음이 이상하게도 내 명치를 쿡 찔렀다. 여자의 손에 이끌려 들어간 가게 안은 바깥 세상과는 다른 계절이었다. 문을 닫자마자 훈훈한 열기와 구수한 멸치 육수 냄새가 훅 끼쳐왔다. 내게 남짓한 테이블은 칠이 벗겨져 반질반질했고 벽지에는 곰팡이 자국이 얼룩덜룩했다. 내 집 화장실보다 못한 이곳이 이상하게도 아늑했다. 여기 난로 옆에 앉으세요. 여기가 제일 따뜻해요. 여자는 나를 주방에서 가장 가까운 연탄 난로 옆 상석에 앉혔다. 나는 짐짓 경계하는 눈빛을 거두지 않고 쭈뼛거렸다. 어디 한번 해보시지. 식은 밥이나 남은 반찬거리를 내오겠지. 거지 늙은이한테 새 밥을 지어줄 리가 있나. 여자는 내게 뭘 먹겠냐고 묻지도 않았다. 그저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커다란 뚝배기를 가스불에 올렸다. 도마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리고 고지어 치익하고 고기 볶은 소리가 났다. 나는 곁눈질로 여자를 훔쳐봤다. 좁은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움직이는 뒷모습이 어쩐지 낯익었다. 40년 전 단칸방에서 연탄 가스 마셔가며 내 뒷바라지를 하던 먼저 간 내 아내의 젊은 시절 등이 저랬던가.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10여 분 후 내 앞에 놓인 것은 펄펄 끓는 소머리 국밥이었다. 김이 너무 서려 내용물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다. 뚝배기 위로 고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이건 파는 음식이 아니었다. 배고픈 식구에게 퍼주는 머슴밥이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국물을 한 입 떠넘겼다. 뜨거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 얼어붙은 위장을 지지는 순간 나도 모르게 의아하는 신음이 터져 나왔다. 조미료 맛이 아니었다. 며칠 밤낮으로 뼈를 고아낸 깊고 진득한 맛. 내 전담 셰프가 만든 최고급 요리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살아있는 맛이었다. 나는 허겁지겁 숟가락질을 시작했다. 체면이고 뭐고 따질 겨를이 없었다. 깍두기 국물이 수염에 묻는 줄도 모르고 개걸스럽게 퍼먹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시장기라는 살아있는 감각을 느꼈다. 그때였다. 내 안에 의심 많은 노인이 고개를 쳐들었다. 이럴 리가 없다. 생판 모르는 거지 노인에게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어. 뭔가 바라는 게 있겠지. 나는 일부러 숟가락을 놓쳤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국물이 테이블과 내 옷에 튀었다. 아이고, 이 늙은이가 손에 힘이 없어서. 미안여, 처자. 이걸 어째. 나는 잔뜩 주눅든 척하며 여자의 눈치를 살폈다. 자, 이제 본색을 드러내겠지. 인상을 쓰거나 짜증을 내거나 걸레를 던져주며 닦으라고 하겠지. 내 며느리였다면 아버님, 조심 좀 하시지 하며 질색을 했을 테고. 그런데 여자는 하던 일을 멈추고 행주를 들고 달려왔다. 얼굴에 짜증이라곤 티끌 만큼도 없었다. 오히려 나를 안쓰럽게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안 되셨어요? 옷 버려서 어떡해요? 여자는 내 떨리는 손을 잡고 살폈다. 그러고는 내 옷에 묻은 국물을 정성스럽게 닦아내고 테이블을 치웠다. 천천히 드세요. 누가 안 뺏어 먹어요. 국물 식었으면 더 데워드릴까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목구멍에 뜨거운 덩어리가 걸려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제야 보였다. 여자의 손목에 감긴 낡은 파스들이 장사하느라 늘어나고 해진 티셔츠 목 부분이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주제에 길바닥의 노인을 걱정하고 있었다. 뚝배기 바닥을 다 비웠을 때 나는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이건 5,000원짜리 국밥이 아니었다. 70평생 내가 돈으로 사려고 발버둥 쳤지만 결국 사지 못했던 진심이었다. 잘 먹었다. 돈이 없어서 나중에 꼭 갚으리다. 내가 일어나려 하자 여자가 주방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나왔다. 갚긴요. 저도 할머니 생각나서 드린 건데요. 이거 가시면서 드세요. 봉지 안에는 귤 몇 개와 아직 몽기가 남은 백설기 떡 한 덩이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라며 쥐어준 핫팩 2개. 가게 문을 나서는데 등 뒤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날 추운데 내일도 배고프시면 오세요. 식은 밥이라도 드릴게요. 나는 도망치듯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주머니 속 핫팩을 쥔 손만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나는 비겁한 늙은이였다. 저 아이를 시험하겠다고? 오만이었다. 시험을 당한 건 저 맑은 눈동자 앞에서 벌거벗겨진 건 바로 나였다. 그날 밤 나는 펜트하우스의 침대 위에서 낡은 핫팩을 가슴에 품고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수백억 자산가 강 회장이 5,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에 완전히 무너져버린 밤이었다. 아침 식사 자리, 며느리가 호들갑을 떨며 신문을 들이밀었다. 아버님, 이것 좀 보세요. 김 의원님 댁따님이랑 우리 준수 기사 났어요. 재계와 정계의 만남이라나 뭐라나. 호호. 가관이었다. 아직 상견례도 안 했는데 벌써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었다. 아들 놈은 거들먹거리며 맞장구를 쳤다. 그 국밥집 계집애는 제가 처리했습니다. 돈 봉투 두둑하게 쥐어줬으니까 이제 떨어져 나가겠죠. 돈 봉투?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아이에게 돈을 줬다고? 설마 그 아이가 돈을 받고 떨어졌단 말인가? 나는 당장 확인해야 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낡은 깔깔이를 꺼내 입었다. 식당 앞 문이 닫혀 있었다. 임시 휴업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정말 돈 받고 떠난 건가?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건가? 그때 가게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식당 문을 열려다 말고 멈칫했다. 닫힌 셔터 너머로 들리는 소리는 흐느낌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나직한 대화 소리였다. 할매, 미안해. 오늘 육수가 좀 짰지? 마음이 심란해서 간을 못 맞췄나 봐. 나는 홀린 듯 셔터의 틈새로 안을 들여다봤다. 어두운 가게 안, 서연이는 홀로 주방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낡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뽀글머리 할머니의 영정사진, 그리고 그 앞엔 막걸리 한 사발과 식은 국밥 한 그릇이 차려져 있었다. 바닥에는 며느리가 뿌리고 갔을 5만원권 지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하지만 서연이는 그 돈을 줍는 대신 행주로 바닥을 팍팍 닦고 있었다.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묻은 것처럼. 오늘 어떤 으리으리한 아줌마가 와서 그러더라. 가게에서 거지 냄새 난다고. 이 돈 먹고 떨어지래. 서연이는 닦던 손을 멈추고 할머니 사진을 쓰다듬었다. 근데 할매, 나 그 돈 안 받았어. 우리 집 국밥이 5,000원이지. 내 자존심이 5,000원은 아니잖아. 이 가게 할매가 평생 고생해가며 마련한 거잖아. 배고픈 사람 빈속 채워주는 게 제일 큰 적선이라고. 할매가 유언처럼 남긴 가게잖아. 아, 그랬구나. 준수 녀석이 말했던 할머니 손에 자랐다는 게 저거였구나. 이 낡은 식당은 저 아이에게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다. 돌아가신 할머니의 숨결이 묻어있는 신전이었고, 배고픈 이들을 위해 문을 열어두라는 할머니의 유지를 받드는 성스러운 일터였다. 내 며느리는 그 신성한 바닥에 돈을 던진 것이다. 감히 그 고귀한 노동과 효심을 돈 냄새 나는 지폐로 덮어버리려 한 것이다. 서연이가 다시 걸레질을 시작했다. 울지 않을 거야.
할매가 그랬지. 눈물은 슬플 때 흘리는 게 아니라 남의 아픔 닦아줄 때 흘리는 거라고. 나 씩씩하게 버틸게. 준수 씨, 좋은 사람 같단 말이야. 부잣집 도련님인데도 나랑 있으면 깍두기 국물 묻히면서 웃어줘. 할매가 보내준 사람 같아. 나는 주먹으로 가슴을 쳤다. 숨이 턱 막혀왔다. 부끄러웠다. 내 아들 놈과 며느리가 저지른 짓이, 그리고 그 핏줄인 내가 저 아이를 의심했던 그 시간이 사무치게 부끄러웠다. 저 아이는 동아줄을 잡은 게 아니었다. 오히려 우리 집안이 저 아이라는 구명줄을 잡아야만 살 수 있는 것이었다. 저 맑은 영혼이 곁에 없다면 내 손자 녀석도 결국 제 부모처럼 괴물이 되고 말 테니까. 나는 어둠 속에서 결심했다. 내 아들 내외에게 똑똑히 보여주리라. 너희들이 거지 냄새라고 조롱했던 그 냄새가 사실은 사람을 살리는 가장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을, 그리고 그 냄새를 맡을 자격이 없는 놈들은 내 밥상머리에 앉을 자격도 없다는 것을. 다음 날 나는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오늘 저녁 내 아들 내외와 그 잘난 김 의원 딸까지 싹 다 불러. 장소는 할매 식당이다. 저녁 7시. 화려하게 차려입은 아들 내외가 골목 입구에서부터 코를 막으며 들어왔다. 아버님, 세상에 이런 데서 무슨 식사를 해요? 격 떨어지게. 식당 문이 열리고 서연이가 나왔다. 눈가는 붉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다. 며느리가 기가 막히다는 듯 소리를 질렀다. 너 인연, 돈 보고도 안 떨어져? 독한 년 기어이 망신을 당해야 정신 차리지? 며느리의 손이 올라가는 순간 지팡이로 아스팔트 바닥을 쿵 하고 찍었다. 그 손 거두지 못해 내 호통의 골목이 얼어붙었다. 나는 떨고 있는 서연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며느리가 짓밟았던 그 바닥, 서연이가 눈물로 닦아냈던 그 깨끗한 문턱을 넘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가, 지난번엔 내가 신뢰가 많았다. 내 이 못난 식솔들에게 밥 한 끼의 귀함을 좀 가르쳐 주려 하는데 허락해 주겠니? 서연이의 눈이 커졌다. 내 뒤에 서 있던 아들 놈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다. 좁디좁은 식당 안에 대한민국 재계 거물과 그 일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앉은 꼴이라니. 코미디가 따로 없었다. 낡은 형광등 불빛 아래 아들 놈과 며느리, 그리고 김 의원 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들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벌벌 떨었다. 서연이는 여전히 얼떨떨한 표정으로 주방에 들어가 국밥을 말아왔다. 며칠 전 나에게 내어줬던 그 투박한 뚝배기들이었다. 먹어라. 나직한 내 한마디에 정적이 흘렀다. 며느리가 울상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아버님, 이런 걸 어떻게 먹어요? 위생 상태도 엉망이고 냄새나고. 화당탕. 내가 들고 있던 수저통을 테이블에 내리쳤다. 낡은 테이블이 비명을 질렀다. 냄새? 내년 몸에 치바른 그 역겨운 향수 냄새보다 이 국밥 냄새가 100배는 더 향긋하다. 너희들 눈엔 이게 개밥으로 보이지? 천만에. 이건 너희 같은 천박한 것들은 평생 가도 못 먹어볼 진심이라는 거다. 나는 며느리가 서연이에게 던졌던 찢어진 돈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패대기 쳤다. 5만원권 지폐들이 국밥 김을 타고 나풀거렸다. 고작 이딴 종이 쪼가리로 사람의 진심을 사려들어? 내들이 사람이냐? 짐승만도 못한 것들. 내가 평생 일궈온 회사를 이딴 정신머리 가진 놈들한테 물려주려 했다니 내 눈을 파버리고 싶구나. 아들놈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도 덩달아 엎드려 가짜 눈물을 짜냈다. 김 의원 딸은 이미 도망치듯 식당을 빠져나간 뒤였다. 나는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봤다. 내일부터 너희들 카드는 모두 정지다. 차도 집도 다 반납해라. 그리고 당장 준수 녀석 데리고 이 근처 달동네 월세방부터 알아봐라.
너희 손으로 벌어서 이 국밥 한 그릇 사 먹을 돈의 무게를 알 때까지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것은 단순한 유산 박탈이 아니었다. 그들이 평생 믿어온 돈이라는 신의 사망 선고였다. 아들 내외가 쫓겨나듯 식당을 나가고 가게 안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펄펄 끓던 뚝배기들도 식어 김이 잦아들고 있었다. 나는 서연이를 바라봤다. 그 작은 몸으로 감당하기엔 너무 큰 폭풍이 지나갔다. 아이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미안하다, 아가. 이 못난 늙은이가 너를 시험하려 들었어. 용서해다오. 내가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자 서연이가 황급히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 저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나는 아이의 거칠어진 손을 다시 잡았다. 며느리의 손보다 거칠고 투박했지만 훨씬 따뜻하고 아름다운 손이었다. 준수 녀석, 아직 철도 없고 부족한 놈이다. 하지만 그 녀석이 너를 보는 눈빛만은 진짜 더구나. 내가 그 녀석 곁에 있어 준다면 그놈도 언젠가는 사람 구실하겠지. 나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해진 핫팩 2개를 꺼내 서연이 손에 쥐어주었다. 이 핫팩 값은 내 손자 놈으로 대신 갚으마. 우리 준수 잘 부탁한다. 서연이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져 내 손등을 적셨다. 그것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눈물이었다. 몇 달 후 할매 식당 간판이 새 것으로 바뀌었다. 서연의 따뜻한 식탁, 가게 안은 여전히 작고 소박했지만 곰팡이 핀 벽지는 깨끗하게 도배되었고 연탄 난로 대신 성능 좋은 온풍기가 돌아가고 있었다. 주방에서는 앞치마를 두른 준수 녀석이 서투른 솜씨로 팔을 썰고 있고 홀에서는 서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는다. 그리고 창가 쪽 제일 따뜻한 자리에는 낡은 깔깔이 대신 편안한 캐주얼 복장을 한 내가 앉아 소머리 국밥을 먹고 있다. 가끔 밖을 내다보면 아들 내외가 마트 전단지를 돌리며 힘겹게 언덕길을 오르는 모습이 보인다. 쌤통이다. 좀 더 고생해야 한다. 나는 마지막 국물 한 방울까지 싹 비웠다. 꺽 하고 트림이 나왔다. 배도 부르고 등도 따뜻하고 마음도 꽉 찼다. 내 이름 뒤엔 여전히 회장이란 직함이 붙지만 이제 나는 안다. 내 인생 가장 성공한 투자는 어느 추운 겨울밤 이 작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었다는 것을. 진짜 부자는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방극장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